어느덧 마지막 시간이 됐네요. 다음 주에 그 기말고사 문제는 내가 주말에 열심히 냈어요. 끝났고 그래서 그 나는 나름대로 재밌게 냈는데 좀 이따가 우리 그 토론 시간에 내가 그 가이드라인 올려놓은 건 보셨죠? 네. 그래서 나는 어쨌든 시험 공부 범위를 좀 줄여주기 위해서 내준 거니까 그거 잘 보고서 준비하면 될 것 같고요. 지난번 시험 문제 스타일하고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떤 사상가에 대해서는 가로 넣기도 있고 어떤 사상가는 논지를 요약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그 텍스트를 한번 다시 읽어보는 것을 기대하고 내가 문제를 낸 거니까 일주일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지만 한번 그 중간고사 이후 범위를 쭉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부하게 될 이 두 사람에 대해서도 그 플라톤과 투키디데스인데 그 전에 우리가 한 번씩 플라톤, 투키디데스 다 배운 적이 있죠. 다른 맥락에서. 근데 오늘은 자유와 제국의 역설이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공부를 할 거고요. 그래서 그 내용도 똑같이 그 기말고사 문제에 들어가 있다고 얘기를 할게요. 자, 강의 시작할게요. 2주 전부터, 그죠? 지난 지금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자유와 제국의 역설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데, 소위 고전 철학자들, 고대 정치 사상가들이죠. 특히 고대 그리스 정치 사상가들한테는 자유와 제국이라는 거 하는 것이 어떻게 비춰졌는지, 그래서 이걸 왜 역설이라고 나는 얘기하는지, 또 이 사상가들은 이 역설을 어떻게 진단하고 처방하려고 했는지, 그 내용들을 오늘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플라톤하고 투키디데스의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조금 지난 시간 그리고 그 전 시간에 공부했던 근대 정치 사상가들이었죠. 존 스튜어트 밀하고 존 로크의 자유 제국의 역설에 대해서 공부했었는데 그게 어떤 맥락에서 이야기 됐던 것인지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자유라고 했을 때 먼저 떠오르는 건 뭐죠? 우리 개인의 자유야. 그렇죠? 우리 인간의 자유. 이 자유의 아주 원론적인 의미는 외부의 간섭으로부터의 부재죠. 그래서 정말 진정으로 내 자유를 내가 향유한다고 한다면 아무 외적인 간섭이 없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 근데 그게 뭐가 문제냐라고 했을 때 당장 우리한테 이제 떠오르는 제기되는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그렇게 생각할 테니까 애초에 내가 생각했던 그런 외부의 간섭이 없는 상태를 온전히 향유할 수 없겠다. 내가 혼자 어디 그냥 외딴 데 가서 살지 않는 한은. 그렇죠? 그래서 모종의 이제 균형이 필요할 텐데 그 균형을 정하는 건 상당히 어려워요. 어떤 것이 정말 내 자유의 한계가 될지, 어떤 것이 타자의 자유를 내가 제한하는 것이 나의 자유에 향유하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인지 이걸 결정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나온 해결책은 자, 어차피 우리가 모여 산다고 하는 것은 정치 공동체 안에서 산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정해놓은 개인의 자유의 제한이라고 하는 그 룰을 따르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우리 계속 그렇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법 테두리 안에서의 자유를 얘기하는 것인데 왜 법 테두리 안에서의 자유를 우리가 따르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자유를 만끽하기 위함인데 그것이 우리 생각처럼 되지 않으니까 그래도 합의해 놓은 개인의 자유의 제한이라고 하는 그 범위 안에서 내 자유를 누리겠다라고 하는 이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죠. 자, 그런데 공동체가 정해놓은 개인의 자유의 제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다른
그 대응이 있을 수 있어요. 뭐 거기에 우리가 완벽하게 개인이 다 동의하진 않을 테니까. 근데 크게 나눠보면 이제 고대의 국가들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왜 제한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냐면, 또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냐면, 전통적으로 또 그래왔으니까. 내가 자유민이었으면 자유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자유의 범위가 있었고,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노예였으면 노예였기 때문에 제한당하는, 구속당하는 그런 영역이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별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공동체가 유지되는 거였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조금 이제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이제 제시했던 그 사람은, 우리 여태까지 공부했던 사람 중에 누가 있을까?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 안에, 자연이라고 하는 보편적인 개념 안에 인간의 역할, 뭐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자유의 범위에 대해서도 이미 이제 정해져 있는 정도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연 안에 어떤 거대한 자연이라고 하는 커다란 틀 속에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목적들의 위계 질서가 있고, 그 목적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 개인한테 정해져 있는 범위, 그 정도 안에서만의 자유가 허용될 필요가 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뭐 거부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고대 세계에서 개인의 자유라고 하는 것을 공동체 안에서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됐던 그런 사고 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근대는 어떠냐? 우리가 속해 살고 있는 이 근대 국가 세계에서는 어떤 식의 이해를 하고서 우리가 개인의 자유를 소위 이렇게 균형 있게 이해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국가를 사회계약을 통해서 합의를 통해서 낳은 국가 권력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런 사회계약 그리고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국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향유하려고 했던 어떤 개인의 자유를 온전히 누리기 위함이었어요. 근데 내가 국가 권력 없이 내 자유를 추구하는 것은 굉장히 불안한 요소가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같이 산다라고 하는 그 조건 하에서는. 그래서 국가가 그걸 보장해 줘야 되겠다. 국가한테 그걸 이제 위임하는 거죠. 근데 국가가 위임받았을 때 뭐 나한테만 그 자유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 시민들로 하여금 적절하게 그 자유를 허용해야 될 테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나는 어느 정도 자유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근대 이후에 우리가 갖고 있는 사고들은 국가가 정해준 나의 개인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내 자유가 향유될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개인과 국가 간의 자유를 어떤 식으로 개인이 향유할 것인가에 대한 해법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뭐랄까 국가관이에요. 그렇죠? 여기엔 사실은 상당히 균형이 잡혀져 있어. 여기엔 크더란 별로 모순이 없어요. 자, 근데 이 개인이 추구하려고 시도했던 이 자유를 국가한테 한번 이입해보면 어떻게 되냐? 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가한테 이입. 국가들 간의 관계가 우리 국제관계라고 하는 얘기를 해왔는데, 국가도 마찬가지로 마치 국가 안에서 개인들이 자신의 자유를 극대화하려고 하는 것처럼 국가도 자신의 이익을 자신의 그 자유를 극대화하려고 하겠죠. 무한대의 자유를 추구하려고 하겠죠. 특정한 그 주체가 자유를 극대화하게 되면 결과는 그 바깥에 다른 타자의 자유를 억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근대에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의 해결책은 법으로 정한 정도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었는데, 국가들 사이의 관계에서는 그럼 어떤 식으로 그것이 조율될 수 있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유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은 사실은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타자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 이게 아주 기본적, 너무나 당연한 그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런데 사실 그것이 갖고 있는 그 문제는 이론적으로요. 적어도 이론적으로 자유가 온전히 향유되기 위해서는 자유를 억압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 자유 자체가 갖고 있는 내적 논리의 모순이에요. 그래서 자유라고 하는 가치가 온전히 제대로 추구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신의 자유를 위해서 타자의 자유를 억압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근데 근대 국가들의 경우에는 지금 자유의 어떤 모순, 어떤 자유의 역설이라고 하는 것을 상대적으로 그렇게 의식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사실 근대 국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적으로, 국가 내적으로 어떻게 하면 개인들이 아까 얘기했던 사회계약을 통해서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놓은 이 국가 안에서 개인들이 균형 있게 조화롭게 자유를 다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 국가가 대외적으로 타자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 그건 그렇게 큰 그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내적으로 개인들의 자유는 충분히 조화롭게 지금 향유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타났던 것은 뭐 식민주의나 제국주의가 나타났던 거죠. 뭐 할 수만 있으면 식민주의도 하고 제국주의를 취하는 것이 국가의 속성일 수 있어요. 국가가 할 수만 있으면. 다만 문제는 뭐냐면 적어도 이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또 사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내적인 자유를 추구하고 있는 국가가 대외적으로 식민주의나 혹은 제국주의를 취하는 것은 자유라고 하는 가치가 갖고 있는 모순을 드러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지적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행위자의 입장에서는 뭐 별 문제가 없는 거죠. 그 개인의 입장, 근대 이후에 유럽 국가들이 취했던 소위 자유주의를 추구하면서 어떤 대외적으로 제국주의를 지향했던 그런 국가가 존재한다면 그 국가에 속해 살고 있는 시민들의 관점에서는 내 개인의 자유가 향유되는 한 이 국가가 대외적으로 어떤 제국적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하든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없는 거겠죠. 다만 이제 사상가들한테는 이게 좀 내적으로 모순이 있는 건데 이걸 어떻게 좀 이해할까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런 어려움을 가졌던 것이 근데 뭐 우리가 공부했던 밀이나 로크였어요. 그래서 밀이 소위 영국의 자유주의를 지향하는 그 국가로서의 영국이 대외적으로 식민주의나 제국주의를 취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자유의 내적 논리의 모순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영국 사람들한테는 사실 그게 큰 문제는 아니었던 거겠죠. 그렇지만 밀한테는 그 문제였기 때문에 이것을 좀 이론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해석해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고민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가 공부했던 그 야만과 문명의 구분을 통해서 어떤 세계가 좀 더 진보하기 위해서는 문명이 야만을 좀 계도해야 된다. 또 계몽해야 된다라고 하는 뭐 그런 후견주의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하고, 바로 이런 후견주의적 입장이 뭐 겉으로 보면 제국적인 행태로 보일 수 있지만 그건 사실은 인류 공동체 전체의 진보에 해당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이 얘기는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뭐 영국인들이 이렇게 이해를 해야만 자유주의 국가로서 제국적 행태를 정당화했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잔 스튜어트 밀의 이해였던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국내적인 자유만 획득하면 이 국가가 대외적으로 어떤 행태를 보이냐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을 테니까. 자, 로크도 역시 마찬가지였다고 볼 수 있어요. 지난번에 로크 공부할 때 로크의 국내적인 틀은 분명히 자유주의 국가의 구성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특히 아메리카 대륙의 식민주의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로크가 생각하는 국내적 이제 근대 국가의 토대는 자연 상태 하에서 자연법을 잘 실현하기 위한 과정 혹은 도구로서 근대 국가를 만든 것이었어요. 자연 상태 하에서도 개인들은 어느 정도 이제 자연권을 향유하고 있고 또 자연법을 준수하고 있는데 그것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회계약을 하고 국가를 만든 거였잖아요. 이때 로크가 갖고 있었던 생각은 그 국가 성립 이전에 존재했던 자연 상태
그리고 그 자연 상태에 통용되고 있는 자연법은 국가가 존재하기 이전에 그 국내적인 이 토양뿐만 아니라 국제 관계에서도 그대로 그 자연법이 통용돼야 된다라고 여겼었죠. 그것이 일관성이 있으니까, 그죠? 그것이 사고의 일관성을 갖고서 나오는 그 세계관일 테니까. 자, 그렇게 보면 이제 아메리카 대륙도 사실은 자연법이 통용돼야 되는 그런 공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아메리카 식민주의를 어떻게 이해할 거냐라고 했을 때 결국 관건은 누가 자연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냐라고 하는 걸 따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사실은 유럽인들이 자연법을 위반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아메리카 대륙이 그야말로 무주 공간, 주인이 없는 공간이고 그 땅은 무주물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러면 사실은 자연 상태에서 누구든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거니까 유럽인들이 주장할 수 있겠죠. 그런데 로크의 해석은 결과적으로 유럽인들한테, 특히 영국한테 유리한 쪽으로 다 해석을 한 거예요. 그렇죠? 자연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도 아메리카 원주민이고, 또 유럽인들이 그 아메리카 식민주의를 갖는 것이 정당하다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또 거기가 무주물이라고 하는 그런 이해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일관되게 세계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자연법을 중심으로 해서 일관되게 세계를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또 그것이 사상가로서 로크가 갖고 있었던 뭐랄까 짐이기도 했지만, 현실에서의 어떤 그 사실을 적용하고 평가하는 데서는 그렇게 공평하지 않았던 거죠. 공평하지 않았던 거죠. 이게 이제 근대의 자유주의 국가가 대외적으로 타자를 억압하는 식민주의나 제국적인 행태를 드러냈을 때 정치 사상가들이, 근대 정치 사상가들이 바로 이런 모순이나 역설을 이해하는 방식이었어요. 밀은 뭐 공리주의나 후견주의를 통해서 유럽 중심주의를 정당화했고, 그것 아니면 사실은 이 역설을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또 로크의 경우에는 자연법을 통해서 사실 국내 국제에 일관되게 통용되는 원리를 제시하려고 했지만, 구체적인 적용에 있어서 그렇게 페어한 판단을 내리진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뭐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는 거지만. 자, 이게 이런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고대는 그럼 어땠냐라고 하는 거죠. 고대는 마찬가지로 국가의 경우도 어떤 특정한 국가가 온전히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서, 완전히 향유하기 위해서는 대외적으로 타자를 억압할 수밖에 없고, 그 억압의 정도는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그래서 그야말로 제국이 되면 될수록, 더 나아가서는 세계 유일한 보편 국가가 되면 될수록 이 국가의 자유는 아무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국가의 자유가 만끽될 수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이해를 했었어요. 고대 국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실은 뭐 근대인이나 아니면 고대인이나 실제로 그 제국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자유, 그리고 외적으로 가하는 자신들의 자유의 억압이라고 하는 이 모순을 굳이 이렇게 체감할 필요는 없어서 자신의 자유만 느끼면 되는 것이었으니까. 그죠? 그럼 근대인이나 고대인이나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다만 근대인들이, 아까 근대 사상가들이 이 모순을 좀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현실을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이해했다면, 고전 정치 철학자들, 지금 오늘 이야기하게 될 플라톤이나 투키디데스는 지금 현실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모순을 느끼지 않는 것은 좋지만 이건 단지 이론적인, 사변적인 그 역설과 모순일 뿐만 아니라 현실로도 되돌아오는, 그래서 자유와 제국, 그러니까 자신의 자유의 향유를 위해서 타자를 억압하는 것, 자유를 억압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현실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이 자유가 온전히, 그러니까 내적인 자유도 온전히 계속 유지되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식견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좀 다른 접근인 거죠. 다른 접근인 거예요. 물론 고대인이나 근대인이나 동일하게 현실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지만,
고전 정치학자들이 갖고 있는 특징은 실천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순에 감지하고 이제 별도로 사실상 그것이 현실적으로 실천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그러한지, 어떤 방식으로 그것이 실제로 자유와 제국이라고 하는 그 조합이 지속 가능하지 않은지를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이 이제 투키디데스하고 플라톤의 작업이었다고 볼 수 있고, 만약에 그것이 설득이 됐다면 그러면 이 자유와 제국의 조합이라는 것을 그럼 어떻게 다뤄야 되는 거냐? 이게 지금 모순적이고 이게 문제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렸다면 그 다음 문제는 이걸 어떻게 다뤄야 될 거냐라고 하는 문제 아니겠어요? 이걸 어떻게 둘 거냐? 그게 플라톤한테 좀 더 많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맥락에서 지금 앞에서 밀, 로크, 그다음에 오늘 얘기할 투키디데스, 플라톤을 공부할 거다라고 이야기한 거고요. 이 슬라이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볼까요? 좀 전에 전반적으로 설명을 하긴 했지만 좀 반복이 될지 모르겠지만 존 스튜어트 밀의 경우에는 영국 식민주의를 통해서 자유제국의 역설을 본인도 충분히 목격을 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걸 이제 이 모순이 어떤 식으로 현실에서 작동할지 이를 끝까지 천착하진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현실에 존재하고 있는 역설이나 모순을 정당화하는 수준에서 그 자신의 소명을 다했다고 본다. 존 스튜어트 밀의 경우에는요. 그래서 여전히 유럽 중심주의에 놓여 있었고 또 공리주의와 후견주의라고 하는 입장을 취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또 로크의 경우에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 근대 국가를 제한 정부론이라고 하는 그 틀 안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한 것이었고, 바로 그것의 토대가 되는 것이 이제 자연법 사상이었는데, 그 자연법 사상이 일관되게 국제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대외적으로 동일하게 자연법을 준수하려고 하는 의지를 국가도 보여야 되는데, 사실상 그 당시 유럽 국가들은 그렇지 못했거든요. 특히 아메리카 대륙에 대해서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제 자연법의 틀 안에서 어떻게 일관되게 이해할까라고 하는 그 조치로서 제시된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크를 공부할 때 나왔던 그 정복에 대한 로크의 정복론이고 또 로크의 소유권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하고 좀 다른 시각으로서 투키디데스하고 플라톤은 어떤 방식으로 자유의 내적 논리와 또 대외적으로 드러난 그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가 대외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어떤 제국적인 행태를 이해했는지 그 내용들을 좀 볼 겁니다. 우리가 일부에서 그 투키디데스를 공부할 때는 그 현실주의의 또 다른 면모를 드러낸 사상가로서 투키디데스를 공부했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는 여러 주제가 들어있긴 해요. 그래서 오늘 좀 강조해서 이야기할 부분은 방금 이야기했던 국가의 자유를 향하기 위한 국가가 대외적으로 타자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그런 양태, 소위 자유제국이라고 하는 그런 조합을 투키디데스는 어떤 식으로 이해했는지. 투키디데스는 역사가니까 역사를 통해서 방금 얘기했던 어떤 역설적 조합으로서의 자유제국이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지를 보여줘야 됐겠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모델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아테네였을 거예요. 그래서 아테네는 대내적으로 시민들의 자유를 추구하는 그런 정치를 갖고 있었던 민주국가였고, 아테네는 여러 단계를 거치긴 했지만 어쨌든 제국적 면모를 드러냈던 그런 국가였으니까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일어났고 또 그 결과로서 아테네는 패배해서 사실상 민주 정체가 타도가 된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투키디데스가 소위 자유제국의 역설 혹은 모순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놓고서
아테네 제국을 들여다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겠죠. 그래서 투키디데스는 이제 어떤 식으로 지금 방금 얘기했던 자유와 제국의 조합을 이제 아테네를 통해서 들여다보고 있냐면, 먼저 펠로폰네소 전쟁보다 훨씬 더 이전에 있었던 페르시아 전쟁의 의미에 대해서 따져보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페르시아 전쟁은 그 헬라스 세계 전체에 대한 페르시아의 공격이었고, 이때 이제 헬라스인들은 처음으로 이게 어떤 정치 공동체의 그 구속 혹은 억압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공동체 대 공동체의 억압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의 내적인 정체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게 됐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예컨대 아테네가 민주정체였고, 그 얘기는 그 국내적으로 개인들이 적절하게 개인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정체를 갖고 있는 것이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도시국가가 만약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예속된다고 한다면, 그냥 도시국가 대 페르시아 제국 간의 그런 관계로서 공동체의 예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개인의 관점에서는 더 이상 민주정체가 유지되지 못하겠구나 라고 하는 문제로 다가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공동체의 예속이 아니라 나의 자유에 박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테네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뭐 우리 공동체 독립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내 개인의 자유가 더 이상 지금 아테네라고 하는 민주정체를 통해서 내가 누렸던 개인의 자유가 더 이상 향유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페르시아 전쟁의 의의는 그 공동체의 어떤 예속, 또 공동체가 누리고 있는 자유는 그 내부적으로 개인들이 향유했던 그 자유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문제다라고 이해가 됐다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 국가는 어떻게 보면 1차적으로 자신들의 공동체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그 내부에 있는 아테네 시민들이, 자, 지금까지 우리가 향유했던 개인의 자유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라도 우리 아테네라고 하는 공동체가 그 페르시아에 예속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문제의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사실은 아테네 제국의 출발점은 이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이제 페르클레스가 국장연설에서도 이야기하고, 또 전쟁 초반에 이제 아테네 사절단이 스파르타 의회에서 발언하는 내용을 비추어 보면, 아테네가 어떻게 해서 페르시아 전쟁 이후에 제국으로 발돋움하게 됐냐라고 하는 그 아테네의 의도에 대해서 이제 그 설명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첫 번째 출발점은 공포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 또다시 페르시아가 침공할지 모르니까. 기원전 490년과 480년 두 차례에 걸쳐서 그 헬라스 세계는 페르시아의 공격을 막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페르시아에 대한 공포는 계속 있어 왔다는 것이고, 그래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발발했던 시점인 기원전 431년 경에는 그간 사실 한 50년의 시간이 흘러왔는데, 그 시간 동안 내내 이제 헬라스인들은 페르시아의 어떤 위협이라고 하는 잠재적인 공포를 갖고 있었고, 특히 아테네의 경우에는 이제 페르시아에 그 굴복당하게 되면 나의 자유, 개인의 자유인 거죠. 나의 개인의 자유가 침탈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해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공포가 우리의 힘을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동기를 부여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타자를 이제 통제하고 자신의 자유를 위해서 타자를 억압하는 그런 국가의 지위를 누리게 되면 상대적으로 권위나 명예를 얻게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권위나 명예가 나쁘지 않은 거죠. 나쁘지 않은 거고, 더 나아가서 이런 권위나 명예는 아테네에게는 큰 어떤 금전적인 이득을 줄 수 있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자, 아테네는 자신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국가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명분상
페르시아로부터의 어떤 위협이라고 하는 그런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계속 힘을 키웠고, 이 힘을 키우는 것은 단지 아테네가 독재적으로 자신의 국력을 신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헬라스 세계 전체에서 자신의 패권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거죠. 왜냐하면 페르시아의 공격으로부터의 어떤 그 대비는 뭐 아테네 그 개별 도시국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스 세계 전체가 합력해야 되는 일이었으니까. 상대적으로 아테네는 이제 지도국으로서 헤게몬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었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공포와 명예와 이익이라고 하는 요소가 아테네가 적어도 헬라스 세계 안에서 제국으로 이제 신장될 수 있는, 제국으로 확대될 수 있는 그런 내적인 동기를 갖추었다는. 자, 그 논리만 보더라도 어쨌든 사실은 아테네가 내적으로 자유를 추구하려고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제국적 형태를 보였다고 하는 그런 아주 어려운 균형이죠. 어려운 균형을 계속 유지하면서 아테네가 제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근데 이때 한 가지 그 주목할 만한 것은 초기에 이제 페르시아면 초기에 그 페리클레스의 연설을 통해서 드러나는 아테네 제국의 정체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페르클레스도 방금 얘기했던 아테네 제국의 동기로서 공포나 명예, 이익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다는 것을 동의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페리클레스가 좀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은 원래 지금 이런 아테네가 제국이 되려고 했던 동기는 우리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조금 더 그 부연해서 설명하는 부분은 아테네의 자유인 것이, 아테네의 자유라고 하는 그런 목적이 물론 최우선이지만 사실 우리의 그 자유는 헬라스 세계 전체가 페르시아로부터 자유를 누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아테네보다 힘이 약한 나머지 헬라스의 도시국가들의 자유를 보호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헬라스 세계 안에서, 그리스 세계 안에서 아테네가 제국적인 그 지위를 누리는 것은 결국 따지고 보면 헬라스 세계 전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 주장이 사실은 뭐 일견 옳은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당하는 쪽 입장에서는 부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적어도 이 시점에서 페리클레스가 강조하는 바는 자유의 역점을 두고 있다는, 자유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페리클레스는 아테네가 다른 어떤 도시국가들보다 헬라스 안에서 뭐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그 파워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제국이 되는 건 당연하지 라고 하는 논리를 펴진 않았어요. 그죠?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패권을 갖는 것이 헬라스 세계 전체의 자유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일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니까요. 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아테네는 제국으로 성장하고, 그런 과정에서 뭐 방금 얘기했던 페리클레스의 주장에 동의하는 그 다른 도시 국가들도 있겠지만 헬라스 세계, 이건 뭐 너무 아테네가 독주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는 그런 폴리스들도 있었겠죠. 자, 그런 과정에서 벌어진 것이 이제 뭐 스파르타가 그 맹주로 해서 이제 제기됐던 이 펠로폰네소 전쟁이었고, 그 이후에 전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편으로 나뉘어서 아테네의 패권을 인정하는 쪽도 있고, 아테네의 패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부하는 쪽도 있었던 거죠. 어찌됐건 그 페리클레스 시기에 적어도 아테네가 주장했던 바는 자유를 위한 제국이다라고 하는 점이었어요. 뭐 그러면서 계속 이제 이 전쟁이 진행되면서 펠로폰네소 전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쟁이 진행되면서 그 이제 아테네 제국에 대한 평가는 좀 등락이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미틸레네 반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이 사건은 아테네의 그 동맹에 들어가 있었던 그런 국가가 내부적인 그 내전에 의해서 정체가 바뀌고, 그러면서 아테네하고의 동맹을 끊어버리는 뭐 그런 사건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테네인들이 어떤 식으로 반응했냐를 투키디데스는 굉장히 소상히 설명하고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미텔레네가 반란을 꾀했을 때 1차적으로 아테네인들은 굉장히 분노했었고 그래서 이걸 응징해야 된다라고 이제 판단해서 거기 이 도시국가를 완전히 섬멸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제 군대를 파견했었는데 그 다음 날 아테네인들이 이건 우리가 너무 지나친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반성을 했고 그래서 의회에서 다시 한번 지금 이 미텔레네 반란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토의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의 장군이 나와서 이제 그 전에 결정했던 전날 결정했던 것을 그대로 이행하자라고 주장하는 쪽과 아니 이거는 그쪽의 내부 사정이고 그런데 거기 내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민주정과 과두정의 이제 내전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미틀레네 전체를 파멸시키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그래서 아테네 배신을 꾀했던 과두파만 처벌을 하고 민주파는 그대로 놔둬야 된다라고 그래서 선별해서 처벌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디오도토스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테네 시민들은 전날 내렸던 결정을 번복하고 디오도토스의 제안에 따라서 이제 처벌 방식을 바꿨다라고 하는 에피소드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사실 이건 굉장히 드라마틱한 에피소드이긴 하지만 투키디데스가 이 시점에 지금 이 사건을 굉장히 소상하게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아테네가 자유를 추구하고 있는 민주정체로서 대외적으로 제국을 운영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테네인들은 사실은 제국으로서의 지위를 누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만끽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제국의 국가에 속해 사는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여러 가지 달콤한 것들이 많이 있어. 제국으로서 누릴 수 있는 이익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아테네로 들어오는 엄청난 양의 동맹의 패권 국가로서 유지할 수 해야 됐던 그런 자금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아테네는 상당히 큰 부를 누릴 수 있었고 그것은 명분상 페르시아에 대한 대응하기 위한 어떤 동맹군의 국들의 자금이라고 볼 수 있지만 아테네는 내부적으로 큰 경제적 부를 누릴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동맹 내부에서 타국에 대한 자유를 억압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그런 모순에 대한 자각이 좀 약하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아테네인들의 경우에는 민회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공론화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갖고 있는 어떤 모순적인 성격을 좀 의식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텔레네 반란 처리에 대한 어떤 결정의 번복은 자유제국이 갖고 있는 모순에 대한 아테네인들의 어떤 자각이 있었던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에피소드를 통해서 아테네 제국이 자유제국으로서 갖게 되는 모순이 한 장면으로서 나타났다고 투키디데스는 보고 있으니까 그 대목을 지금 잘 서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서 그 다음에 투키디데스가 제시하고 있는 에피소드는 우리한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멜리안 다이얼로그, 멜로스 섬에서 이루어지는 회담이었어요. 멜로스라고 하는 도시국가는 중립국이었고 따라서 아테네가 헬라스 안에서 제국으로서의 지위를 누린다고 하더라도 중립국을 부당하게 침공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테네가 지금 한 416년, 기원전 416년 경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시기에
431년경 저 전쟁이 시작됐으니까 상당히 전쟁에 대한 피로감도 있었고 자신들의 지위에 대한 어떤 지위가 잘 유지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도 있어서 중립국에 대한 그 공격을 서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 에피소드를 또 이 투키디데스가 아주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도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이것이 다이얼로그 형태로 남겨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것이 공개 회담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이런 식의 이 다이얼로그가 있었는지, 이런 대화가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가라고 얘기하는 이제 투키디데스가 이것을 이렇게 소상히 보여주고 싶었던 이유는 이걸 통해서 뭔가 말하고 싶었던 게 있었던 거죠. 말하고 싶었던 것은 자, 이제 아테네가 그 전에 갖고 있었던 자유제국이라고 하는 국가 정체성을 던져버리고 제국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훨씬 더 강하게 드러내려고 한다. 적어도 이 멜로스 섬에서 이 사람들하고 이제 회담을 하고 있는 이 아테네 사절단의 경우에는 더 이상 이제 자유제국의 어떤 역설이나 모순 뭐 이런 걸 별로 고려하지 않고 어차피 우린 제국인데 뭐 제국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강하면 강한 만큼 이득을 얻을 수 있고 강하면 강한 만큼 약자를 지배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사고를 했다는 거죠. 그게 너무나 적나라하게 이제 드러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그 현실주의 공부할 때 이 대목에서 아테네인들의 휴브리스가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뭐 시켈리아 원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합리하고 무모한 결정이었는지 하고 대조를 시켜서 바로 이 휴브리스가 사실은 결과적으로 아테네 제국을 이제 쇠퇴하게 되는 결정적인 결절점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했었는데, 오늘 얘기는 좀 이 자유제국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사실은 어떤 시점에서 허물어졌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제국 자체도 위태롭게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이제 멜로스 회담 다음에는 이제 시켈리아 원정이라고 하는 굉장히 이례적인 결정이 내려지는 건데,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아테네 입장에서는 이제 스파르타에 대응해야 되는 펠로폰네소스 그 반도에서의 전선과 지금 시켈리아 원정을 떠나서 이쪽 시켈리아 쪽에서 벌여야 되는 그런 전선, 이제 두 개의 전선을 만들어 놓는 것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켈리아 원정을 결정하게 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또 이제 투키디데스가 굉장히 소상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대목에서 강조되고 있는 부분은 그 알키비아데스라고 하는 장군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알키비아데스는 그 소크라테스의 제자이기도 하고 당시 기준으로 뭐 외모나 뭐 가문이나 실력이나 모든 것이 너무나 뛰어나고 출중한 엘리트였어요. 근데 이 당시에 시켈리아 원정을 떠날 때 알키비아데스는 한편으로는 자신의 명성을 좀 더 확고히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이 아테네의 엘리트로서 아테네라고 하는 그 제국의 공공선에 기여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동시에 가지면서 시켈리아 원정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테네인들의 관점에서는 바로 저는 이런 굉장히 의욕적인 알키비아데스를 내세워서 시켈리아 원정을 시도하려고 했는데, 굉장히 이례적으로 당시에 있었던 그 모종의 이 음모 사건과 같은 것들이 이제 알키비아데스한테 연루되어 있어갖고 이 아테네인들이 시켈리아 원정을 결정한 이후에 알키비아데스를 3명의 장군 중에 한 사람으로 세워놓고서 사실상 애초에 의도했던 그대로 떠나보내자마자 바로 알키비아데스를 소환해버려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당시에 아테네인들이 가졌던 그 알키비아데스에 대한 이중적인
그 생각이었는데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아테네 제국의 어떤 야망이나 야욕은 알키비아데스 같은 사람이 있어야 그게 제대로 충족될 수 있겠다. 따라서 얘 이야기를 들어야지. 지금 알키비아데스 이야기를 들어야지. 시켈리아 원정이라고 하는 사실은 어찌 보면 무모해 한 듯이 보이는 이 결정을 좀 더 가능한 것으로 만들 수 있고 우리의 생각을 좀 알키비아데스를 통해서 추진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한편에 있었다면 다른 한편으로 아테네는 민주정이었잖아요. 민주정치를 갖고 있는 국가였잖아요. 근데 민주정, 특히 아테네가 취했던 민주정은 오늘날 우리가 이제 실행하고 있는 어떤 그 대의제적 민주정이 아니라 직접 민주정이었고 그 직접 민주정의 의미는 데모스가 실질적인 파워를 갖고 있는 민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이 핵심은 엘리트가 지나치게 잘 나가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엘리트는 철저하게 데모스의 통제하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 알키비아데스의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나 잘 나가는 그 엘리트였기 때문에 아테네 민주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굉장히 역설적으로 그 알키비아데스는 바로 자신들, 그 데모스들한테 너무너무나 인기가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아테네인들은 적어도 자신들한테 그렇게 인기가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한테 결과적으로 위험한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인기 있는 사람이 어떤 순간 이 인기에 영합해서 데모스들의 지지에 힘을 얻어서 뭐가 되는 거죠? 참주가 될 수 있거든. 그래서 아테네인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어떤 그 취약성인 거죠. 우리가 인기를 몰아주는 사람이 결국 역으로 참주가 돼서 우리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메커니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민중들, 데모스였기 때문에 알키비아데스에 대해서 이중적인 태도가 이제 있었던 거죠. 이중적인 생각이 있었던 거죠. 한편으로는 이제 알키비아데스를 통해서 시켈리아 원정을 좀 실현해 보자. 거기서부터 좀 우리가 이득을 얻어보자라고 하는 걸 생각이 있었다면 이 사람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테네인들이 취했던 그 선택은 처음에 시켈리아 원정을 결정할 때는 알키비아데스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제 3명의 장군 중에 한 사람으로 알키비아데스를 세웁니다. 그래서 원정에 다소 소극적이었던 니키아스라고 하는 좀 노련한 장군을 앞에 두고 그 다음에 알키비아데스도 장군 하나로 두고 또 라케스라고 하는 또 다른 장군 3사람을 이제 내보냈던 거죠. 내보내고 나서 아테네인들이 결정했던 것은 바로 이제 알키비아데스를 소환시키는 거예요. 이제 결정은 됐으니까 시켈리아 원정이라고 하는 결정은 됐으니까 더 이상 알키비아데스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이런 결정은 사실 전략적으로 그렇게 현명한 결정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알키비아데스가 그 당시 갖고 있었던 어떤 그 전술의 차원에서의 능력 뭐 이런 것들은 아테네인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니케아스나 라케스보다도 훨씬 더 뛰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알키비아데스를 소환하는 것은 전략적인 손실이 될 수 있다는 걸 이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아테네인들의 판단은 어느 정도 우리 제국의 이득에 좀 해가 될지 모르지만 손해가 될지 모르지만 알키비아데스를 소환하는 것이 그래도 아까 얘기했던 민주정체를 온전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지금 인기가 높은 인기가 너무 많이 인기가 있는 알키비아데스는 이 정도에서 이제 용도 폐기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게 이제 그 시켈리아 원정 시기에 이제 선택했던 보여줬던 아테네인들의 그 행동이었고 바로 그 내용을 투키디데스는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목은 사실은 그 아까 자유제국이라고 하는 그 어떤 역설적인 그 존재의 관점에서 보면 아테네는 자유제국이라고 하는 것을 운영하면서 어떤 시점에는 결국은 자신들의 정체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자유의 가치를 좀 더 추구하느냐 아니면 제국이라고 하는 가치를 좀 더 주겠느냐를 결정해야 되는 시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까
이 멜로섬에서 보여줬던 어떤 아테네인들의 양상은 내적으로 자유가 그렇게 위협받는 상황이 아니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제국적 행태를 보였다고 하는 것이고, 이제 알키비아데스하고의 관계 속에서 시켈리아 원정을 결정할 때는 이게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있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그런 조치를 통해서 자유도 좀 확보를 하려고 하고, 아테네인들의 자유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유도 확보하려고 하고, 또 제국적 의도나 야욕도 좀 성취하려고 했던 그런 두 가지를 다 가지려고 했던 시도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대목과 관련해서 투키디데스의 인사이트 혹은 투키디데스의 교훈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찾을 수 있을까 했을 때, 결국 아테네가 자유제국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제국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지속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가급적 제국의 지위를 오래 가져갈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관건일 텐데, 투키디데스의 지적은 아테네인들의 경우는 제국이 어느 정도 손해를 보더라도 자유를 선택했던 그 시점이 있었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그 대목에서 사실 평가는 조금 갈릴 수 있습니다. 바로 제국이라고 하는 것보다 자유를 선택했기 때문에 시켈리아 원정에서 훨씬 더 아테네가 더 좋은 제국적인 퍼포먼스를 낼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는지, 아니면 오히려 지나치게 제국적인 행태로 나가게 되면 더 빨리 망할 수 있었을 텐데, 아테네인들이 당시에 그래도 소위 자유를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로 제국의 팽창적 야욕을 조금 자제하고 절제함으로써 생각보다 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었는지, 이건 사실은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고, 이제 투키디데스의 교훈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해보자면, 자유냐 제국이라고 하는 그 선택지가 놓여 있을 때, 사실 궁극적으로 제국 자체는, 그러니까 자유를 빼놓고 제국 자체는 언젠가 소멸하고 쇠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은 정체의 종류로서 민주정 혹은 개인의 관점에서는 자유의 추구라고 하는, 자유의 가치라고 하는 그것을 잘 보존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라 볼 수 있고, 그래서 사실은 시켈리아 원정 이후에 초반에 좀 이제 아테네가 어려움이 있었고 중간에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이 있지만 사실은 마지막 까지 오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거든요. 403년에 전쟁이 끝났으니까 10년이 넘게 이제 시켈리아 원정에서 아테네가 제국으로서 유지될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역설적으로 알키비아데스를 끌어내리고 또 상대적으로 제국적인 팽창을 조금 자제했기 때문에 아테네 제국이 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었다라고 해석할 여지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정반대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시켈리아 원정은 사실은 그것 자체가 무모하고 불합리한 결정이었기 때문에 계속 아테네가 쇠퇴하고 하락되는 그런 계기를 맞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자유제국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어떤 식으로 유지하려고 했는지의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자유의 추구라고 하는 것이 역설적으로 제국의 유지를 하는데, 제국이라고 하는 지위를 유지하는데 오히려 도움을 준 부분도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게 어떻게 보면 자유제국의 역설적 결합에 대한 투키디데스의 식견과 또 인사이트, 교훈이라고 본다면, 결국은 민중들이 혹은 데모스들이 만약에 자유제국이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 안에 속해 산다면 어떤 가치를 좀 더 우선해서 그 정치 공동체의 정체성을 갖도록 하고 또 대외적인 정책 결정을 할 것이냐에 달려 있는 걸 거예요. 그죠? 우리는 자유제국의 시민, 제국의 시민은 아니니까 조금 남의 얘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21세기에도 한편으로는 자유주의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대외적으로 제국적 행태를 보이는 국가들이 있으니까 그 국가들을 우리가 어떻게 볼지, 이 국가의 미래는 어떻게 우리가 내다볼 수 있을지의 관점에서 좀 해석할 수도 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 정도라면 그 다음에 이제 플라톤의 얘기는 철학자의 관점에서 방금 얘기했던 자유제국의 역설적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했는지에 관련된 것입니다. 철학자는 기본적으로 공동체 안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는 존재이죠. 왜냐하면 철학자의 아이덴티티는 사실은 모든 것에 대한 알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 모든 것에 대한 알은 굳이 공동체라고 하는 그 범주 안에 속할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특이하게도 자신의 철학적 활동을 아테네라고 하는 그 경계 안에 다 묶어놓고 그 안에서 철학적 활동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공동체 안에서 다른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물음을 캐묻고 다녔다는 거 아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결국 아테네 배심원 법정에서 사형을 당하게 됐고, 우리가 그 전에 그 플라톤의 국제정사상 공부할 때 이제 이런 소크라테스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했었냐면, 철학자가 누려야 되는 그 지위를 공동체 안에서 철학적 삶을 사는 사람으로 이제 규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지향하고 있는 정치적 삶을 추구하는 존재는 아니지만 철학자는 그래도 공동체 안에서 철학적 삶을 영위해야 되기 때문에 한편으로 공동체에 기여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존재로 이해했던 것이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철학자는 군인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아주 직관적인 문제를 접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군인이 된다는 것은 아주 지극히 공동체가 결정하는 국익, 그렇죠? 공동체가 결정하고 있는 정치적 삶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철학적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물론 공동체 안에 그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동체가 지향하고 있는 공동체가 지향하고 있는 바로 이 지혜를 곧바로 수용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철학자가 군인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크리티컬한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소크라테스의 경우를 보면 소크라테스는 적어도 4차례에 걸쳐서 아테네가 수행했던 전쟁에 참여했던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특히 이 시기는 아테네가 제국으로 이제 발돋움했다가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거쳐서 점점 이제 제국에서 그 지위를 쇠퇴해가는 쇠락해가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어떤 철학자가 갖고 있는 그 삶은 철학자의 경우에도 아테네 제국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었음을 잘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문제의식은 그대로 이제 플라톤한테도 전해졌고, 그래서 철학자가 좀 넓게 이야기하자면 공동체 안에서 요구되는 어떤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얼마나 잘 수행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포함하고, 또 철학자는 구체적으로 아테네의 경우에는 소위 자유제국이라고 하는 그 명분과 이상에 어느 정도 동조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 문제의식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문제의식을 플라톤이 이어받았다고 볼 수 있고, 여러분들한테 내준 그 2개의 대화편, 알키비아데스하고 메넥세네스라고 하는 이 2 대화편이 방금 얘기했던 철학자가 고려해야 되는 제국에 대한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뭐 알키비아데스부터 먼저 그 이야기를 하자면, 아까 그 시켈리아 원정을 결정할 때 알키비아데스 장군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가 보여줬던 어떤 그 제국적인 야욕, 이것은 아테네인들한테 자신들의 야욕을 이렇게 옮겨줄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실행자 역할로 이제 나타났었는데, 플라톤이 알키비아데스라고 하는 그 이름을 내세워서 대화편을 썼다고 하는 것, 이것 자체가 사실은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아테네 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해서 철학적 입장을 한번 개진해 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화편의 큰 그 줄거리는 사실은 알키비아데스는 일찍부터 이제 그 소크라테스의 제자였었고, 그런데 이제 계속 철학적인 삶을 선택했다기보다는 빨리 이제 그 정계에 진출해서 아테네에서 내가 실력자가 되겠다. 뭐 그것은 개인의 야망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아테네를 위해서도 그 바람직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이제 주장할 수 있는 거겠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소크라테스, 이 대화편 안에 이 알키비아데스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소크라테스의 반론은 정말 그 알키비아데스, 네가 그 정계에 진출할 그런 그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알키비아데스의 생각은 나는 적어도 그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이 될지를 알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사실은 국익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쟁점이 되는 것은 언제 전쟁하고 언제 평화를 이루어야 될지의 문제 아니겠어요? 전쟁과 평화를 결정하는 문제일 텐데, 알키비아데스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장군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전쟁과 평화를 결정하는 그 기준이 무엇이 될지에 대한 이제 논란을 벌이고 있어요. 알키비아데스의 계속 고정된 입장은 어찌 됐건 아테네 국익을 위해서 전쟁이든 평화 정책이든 벌이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데, 소크라테스의 생각은 정말 국익이 무엇인지가 확정적이고 절대적이냐, 또 그것을 알키비아데스가 지금 알고 있다고, 그것에 대한 지혜를 갖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과 더불어서 사실은 전쟁이든 평화를 선택하든 간에 모든 당사 국가들은 늘 자신들이 정의의 편에 서 있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단지 명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정의의 편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해야 국내적으로 정당성을 갖고 또 국제적으로도 정당성을 가져서 그 전쟁이 자신한테 유리한 쪽으로 수행될 수 있기도 해요. 자, 그래서 그렇게 보면 어떤 것이 정의로운 전쟁인지를 아는 것이 아까 알키비아데스가 생각하고 있는 아테네를 위한 공공선으로서의 국익을 자기가 엘리트로서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될 텐데, 알키비아데스가 그런 정의에 대한 이해가 구비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사실은 소크라테스하고 대화를 나눈 알키비아데스는 사실 어디서 한 번도 그 정의와 관련해서 혹은 국익과 이 관련되어 있는 어떤 공동체 전체에 필요한 지식, 암과 관련해서 누구한테 배운 적도 없고 사실은 자기 스스로 깨달은 바도 없는데 그냥 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안다고 여기는 것, 그게 그 소크라테스가 제일 그 경계하고 싫어하는 거 아니겠어요? 소크라테스의 주장은 항상 자기의 유일한 지식은 내가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데 대표적으로 알키비아데스는 자기가 모르면서 알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고, 바로 그것은 무지의 극치인 거죠. 그래서 그런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어떤 것이 알미인지를 따져보고 무엇이 알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지를
이제 검토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그 얘기는 결국 나 자신에 대한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결론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알키비아데스라고 하는 대화편의 결론은 이 역사적 현실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그 장군으로서의 알키비아데스하고 다르게 소크라테스하고의 대화를 끝맺고 나면 결국 철학적 삶을 살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돌봄을 지속해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동의를 합니다. 이런 결론에 사실은 현실에 존재하고 있는 알키비아데스는 따르지 않았던 거죠. 따르지 않았던 거예요. 그치? 그래서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뭐랄까요, 자유를 추구했던 어떤 제국의 국가의 장군으로서 이제 알키비아데스가 존재했던 것이고, 거기에는 플라톤의 이 암시 중에 하나는 소크라테스가 이런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알키비아데스가 따르지 않았던 것은 사실은 한편으로는 소크라테스의 교육이 실패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알키비아데스는 실제로 따르지 않았으니까. 그죠? 그렇지만 소크라테스의 책임이 어디까지 있느냐는 조금 논란이 될 수 있는 거죠. 끝까지 이 말을 따르지 않았던 알키비아데스한테 있는 것인지 아니면 충분히 잘 가르치지 못했던 소크라테스한테 있는 건지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그 의문을 남기고 이제 알키비아데스라고 하는 대화편이 끝맺어진다면 조금 남았습니다. 메넥세네스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플라톤의 이제 대화편인데 알키비아데스라고 하는 대화편은 철학자가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철학자죠. 그 대화편에서 철학자가 정치 엘리트, 정치 지도자를 지망하는 그런 엘리트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정치 엘리트가 되려고 하는 그런 젊은이들은, 유망한 젊은이들은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이지. 여러분들이 다 정치를 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유망한 엘리트인 건 맞잖아요. 유망한 엘리트들은 젊었을 때 뭘 생각해야 되는지 이를 이제 제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에 대한 알인지, 그 알을 온전히 획득하기 위해서는 그 알의 대상이 무엇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잠깐 다시 돌아가 보면 알키비아데스한테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암과 지식 가운데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암과 지식이 있고, 또 나 자신에 대한 것, 뭐죠? 나의 바디, 나의 몸에 대한 것. 그러니까 내가 소유하는 것은 나하고 별도에 떨어져 있는 것이 나의 것이긴 하지만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나 자신이라고 얘기했을 때 나의 바디에 대한, 나의 몸에 대한 것이 있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심에 있는 나 자신은 내가 내 몸을 지배한다라고 하는 내 몸을 지배하는 주체로서의 나. 그걸 이제 소크라테스는 나의 영혼이라고 해요. 나의 영혼. 그러니까 나의 영혼과 몸과 나의 소유물이 있다면 어떤 것이 가장 나의 삶의 핵심적인 중심이 돼야 되냐라고 하는 문제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나의 영혼의 문제, 그 영혼 안에도 여러 가지 갈래들이 있을 테니까 그것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문제를 따지는 것이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대상에 대한 내용이 되는 거죠. 이 얘기하는 이유는 알키비아데스가 이제 자신은 충분히 알기 때문에 공동체에 나아가서 이제 정치 지도자로서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을 설득해야 될지 알고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그럼 그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한번 따져보는 과정에서 도출된 내용이에요. 어쨌든 알키비아데스는 그런 의미에서 젊은이들이 어떤 것을 삶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지, 또 우리가 삶을 추구한다면 어떤 것을 연마해야 되고 이제 우리가 돌봐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를 얘기했다면, 메넥세네스라고 하는 이 대화편은 좀 공동체 전체의 메커니즘을 들여다보는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엘리트 개인이나 어떤 시민 개인의 관계라기보다는 엘리트 전체와 또 대중,
뭐 아테네 데모스 전체의 관계는 어떠한지, 그래서 그들의 관계를 통해서 이제 나오는 이 아테네라고 하는 그 국가의 정체성은 어떻게 형성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메넥세네스도 그 젊은이 중에 한 사람이고 그 이름인데, 그래서 메넥세네스라고 하는 대화를 그 젊은이하고 소크라테스가 대화를 나누는 그런 그 대화편인데, 굉장히 특이하게 이 대화편 안에는 소크라테스가 그 소위 국장연설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그 모델로 제시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한테 가장 유명한 국장연설은 뭐죠? 그 페리클레스가 이제 전몰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국장연설을 하는 거였잖아요. 이때 국장연설은 그 전에 우리 투키스 공부할 때 내가 잠깐 소개했던 것 같은데, 전몰자들이 생기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다 모아놓고 장례를 치르는데, 거기에 그 이제 유가족들이 있고 또 일반 시민들도 참여하는, 그러니까 국가 장례 절차인 거고, 그때 이 가장 유력한 정치 지도자가 일종의 이제 연설을 하는 거죠. 이때 연설은 지금 이 전쟁의 의미가 무엇이고, 이 지금 전몰자들은 도대체 우리 국가의 어떤 가치를 위해서 싸우다가 이제 희생이 된 건지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결과적으로 우리 국가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그래야 지금 그 여기 모여 있는 유가족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사실은 우리의 국가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나도 이제 뭐 남성이면 이제 어떤 의미에서 내가 앞으로 이 국가를 위해서 싸워야 되는 것인지, 싸워 나가야 된다라고 만약에 명령이 떨어지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를 이제 학습하고 받아들이고, 그런 이제 일종의 스페이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국장을 벌인, 바로 그 대목에서 이제 국장 연설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이제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페리클레스의 국장 연설의 의미가 당시에 아테네인들이 가졌던 국가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의 입을 통해서 지금 메넥세네스라고 하는 이 대화편에서 소크라테스가 방금 얘기했던 페리클레스의 이 국장 연설, 그 에피타피오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이제 무덤에 붙여서라고 하는 그리스어의 에피타피오스는, 그 에피타피오스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고, 이런 국장 연설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제 예시를 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메넥세네스가 지금 누가 이제 앞에 이제 드라마적인 배경은 지금 누가 국장 연설의 연설자가 될지를 결정하는 그런 이제 민회에 간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니까, 도대체 너는 뭘 결정해야 되는지 알고서 가는 거냐, 뭐 이제 그런 그 대화를 나누게 되고, 그래서 결국 내가 한 수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제 국장 연설 얘기를 하는 거죠. 모름지기 국장 연설의 그 내용이 되려면 이런 것들이 담겨 있어야 돼,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포맷은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소크라테스 철학은 모름지기 그 온전히 지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상대가 갖고 있는 의견을 논박하면서 이제 대화를 통해서 어떤 것이 그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는지, 어떤 것이 가정적으로 잘못 설정된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을 철학적 활동의 핵심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연설을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 목적을 갖고 있는 연설자가 상대로 하여금 바로 그 연설의 내용이 그냥 옳은 것으로 받아들이게끔 하는 그런 수사학적인 그 목적을 갖고 있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철학적 활동의 그 내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도 소크라테스가 이런 국장 연설을 지금 이 메넥세네스라고 하는 그 대화편 안에서 행하고 있고, 바로 그 장면을 플라톤이 이렇게 대화편으로 작성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 달리 얘기하자면 오늘 얘기했던 아테네가 이제 자유제국이라고 하는 그런 역설적인 그 모순적인 정체성을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플라톤도, 소크라테스도 이 아테네의 자유제국이라고 하는 정체성에 굉장히 깊이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철학적 활동하고 조금 구분되는 그런 그 모습을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 대화편에서 연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 대화를 통해서 그 이제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엘리트는 메넥세너스처럼 사실은 나가서 국장연설을 잠재적으로 국정연설을 해야 되는 그런 젊은이일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엘리트는 사실은 철학적 활동을 해야 될 엘리트는 아닌 거죠. 그렇지? 그래서 궁극적으로 정치를 해야 될 엘리트인 것이고, 그런데 그 정치를 해야 될 엘리트가 어떤 모티브를 갖고서 이제 대중에 대해서 국가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그 연설을 해야 되느냐, 이걸 이제 예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좀 더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어요. 크게 나눠 보면 이제 아테네가 어떤 지금 그 과거의 역사를 걸어왔는지를 설명하고, 그래서 이제 뭐 그 전물자들, 죽은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이고 남아 있는 우리들, 젊은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고, 또 이제 좀 그 기성세대, 이 노년층들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뭐 노년층들이 전쟁에 나갈 수는 없을 테니까 노년층들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 뭐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편을 보면 과거의 아테네 역사에 대해서 소개하는 부분은 상당 정도 그 아테네의 입장을 미화하고 있어요. 근데 미화의 그 의미는 현실에 존재하고 있는 아테네 제국은 사실 자유의 추구라고 하는 이상과 같이 하고, 그 과정에서 벌어졌던 어떤 제국적 행태가 두 개가 계속 이제 그 맞물리면서 이제 뭐 명분상으로는 자유를 추구했지만 내용적으로는 어떤 제국적인 또 팽창적인 그런 행태를 보였었는데, 이 두 개가 계속 뭐랄까 뒤죽박죽 되어 있었는데, 소크라테스의 국장연설에서는 마치 아테네가 일관되게 자유제국, 자유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불가피하게 제국적 행태를 보였던, 그리고 이 자유는 아테네 내부에 그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국가의 자유뿐만 아니라 헬라스 전체의 자유를 위해서 실행됐던 그런 제국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어떤 엄밀한 의미의 어떤 역사적 사실을 추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그 역사 왜곡의 요소가 있었던 거죠. 그렇다고 해서 사실 자체를 번복하거나 어떤 뒤죽박죽 해놓은 것은 아니지만, 이제 그 소크라테스의 이 국장연설에는 어떤 아테네가 자유제국의 정체성을 한 번도 놓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는 사실 조금 이제 이 국장연설이 행해졌던 그 장면, 그리고 또 그 공간의 관점에서 보면 뭐 이게 대외적으로 다른 국가에 대해서 뭔가 이제 이런 그 정체성을 강요하거나 뭔가 이제 명분만 내세운다라고 이제 이야기된다기보다는 내부적으로 이 시민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어떤 국가였었는지, 그리고 만약에 뻔히 보이는 그 시민들이 듣기에 뻔히 보이는 어떤 제국적 행태에 대한 만약에 눈가림이 있다면 사실 굉장히 뭐랄까 스스로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유발하는 그런 연설일 수 있어요. 지금 소크라테스가 얘기하는 국장연설에 따른 우리 국가는 사실 애초에 이렇게 시작됐고, 우리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를 견지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어떤 순간부터 우리는 훨씬 더 제국적인 행태를 보였구나라고 하는 것이 떠오른다면 부끄러움을 유발하는 그 이제 이 연설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얘기는 앞으로 장차 내가 이 자유제국의 시민이라면 어떤 태도를 갖고서 살아야 될지를 좀 그 암시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전물자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더 그야말로 덕을 추구하는 삶을 이제 추천하고 있고, 전물자 자식들에 대해서는요, 전물자들의 부모에 대해서는 이게
그 위로의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자식들 이제 죽은 그 경우잖아요. 지금 군인으로서 그 앞에서 그 부모에 대해서 하는 얘기는 모든 것이 다 너무 지나치게 집착할 필요가 없다. 그건 자식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적당하게 하면 되는 거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어떤 것에 집착하게 되면 자신의 행복을 구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니까 조금 이제 느슨하게 거리를 두고 지나침 없이 사는 삶이 필요한데 자식에 대해서도 적당하게 애정의 끈을 놔야 된다. 뭐 이런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그야말로 정말 새로운 정체성을 이제 아테네가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인데 이 새로운 정체성은 사실상 그 전에 자유제국이라고 하는 아테네가 지향했던 그 어떤 일종의 역설적이고 모순적인 국가 정체성에서 점차 제국적인 정체성만 좀 더 부각되는 그런 상황에서 다시 좀 더 자유의 요소를 이제 소환하려고 했던 그런 소크라테스의 의도가 지금 이 대화편 안에서의 소크라테스를 의미하는 겁니다. 소크라테스의 의도가 드러나는 그런 연설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좀 자유를 추구하는 제국이니까 지금 현실에 존재하고 있는 아테네 제국보다는 좀 더 절제된 그런 제국이어야 되고 또 자유라고 하는 가치를 의식하면서 그걸 전면에 내세우면서 제국적 그 대외 정책을 실행해야 되는 그런 제국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으로 이제 결말이 나는데 이제 이 의미가 다시 어떤 것을 암시하느냐. 그러니까 이 소크라테스가 제시한 국장 연설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철학자가 이런 국장 연설을 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 철학적인 활동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크라테스가 이것을 말하고 플라톤이 이런 대화편을 썼다고 하는 것이 어떤 그 의미가 있는지를 해석해야 되는 거겠죠. 근데 그 해석은 사실은 좀 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전적으로 그 이기적인 철학자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철학자는 편안하게 자신의 철학적 활동을 방해받지 않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아테네가 아주 격변의 그 단계에 들어가거나 혹은 정체의 변화가 있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자유와 제국의 균형을 찾으면서 계속 그냥 지속되는 것, 유지되는 것 이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관점에서 그냥 철학자의 이기적인 동기의 발로로서 아테네를 그냥 지금 놔두면은 지나치게 어떤 제국적인 방향으로 치닫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제국에 갖게 되는 내적인 속성 때문에 자멸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견지에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지속 가능할 것인가 라고 하는 동기를 가졌다 볼 수 있다면 조금 더 이제 공동체적 관점에서 철학자가 갖고 있는 의도를 긍정적으로 해석한다면 뭐 어쨌든 그 공동체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은 소크라테스도 또 플라톤 자신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공동체가 이제 지속 가능하게 되는 것 또 공동체가 좀 더 바람직한 공동선을 갖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철학자가 공동체 안에서 완전히 정치적 삶을 살지는 않지만 철학적인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폴리스 안에서 살면서 철학적 활동을 할 때의 최소한의 시민적 의무라고 여겨질 수 있는데 바로 그 의무 이행을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아테네라고 하는 그 자유제국이 지금 자유라고 하는 가치를 좀 더 강조하고 그 가치를 좀 더 강화할 때 공동체가 훨씬 더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 주장을 플라톤이 나와갖고 이제 그 시민들한테 한다면 아무도 듣지도 않을 테고 그 다음에 별로 설득력도 없을 테니까 중간에 누군가 매개자가 있어야 될 테고 그 매개자는 지금 국장연설이라고 하는 그 연설 공간에 그 수단으로 해서 지금 어떤 것을
그 핵심에 놓고 어떤 것을 본질로 놓고서 그 연설을 해야 될지 이걸 이제 예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뭐 이렇게 보면 뭐 사실은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니까 철학자의 이기적인 동기이거나 혹은 공동선에 좀 기여하려고 하는 철학자의 의도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나 아주 서로 그 다른 것은 아니겠지만 플라톤이 아테네라고 하는 자유제국이라고 하는 현실 안에서 철학자로서 어떤 역할을 하려고 했는지 그것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오늘 이야기한 그 주제는 사실은 자유제국이라고 하는 굉장히 이질적인 것으로 보이는 두 가치의 조합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를 고전 철학자들이라고 내가 설정한 플라톤하고 투키디데스가 어떤 방식으로 그 역설적인 조합을 다뤘는지를 좀 공부를 했던 것이고요. 그랬을 때 가장 그 중요한 사고 중에 하나는 사실은 자유제국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자유의 가치를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일 거예요. 그런데 근대 사상가들의 경우에는 그 자유의 가치는 국내적으로 개인의 자유가 균형 있게 유지되는 것 그것이면 충분하다라고 여겼던 반면에 고전 정치 철학자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사고는 자유의 가치가 갖고 있는 내적 논리상 그것은 국가의 경계를 넘나들 수밖에 없다라고 여겼던 것이고요. 이 사고의 근거는 대외적으로 행하고 있는 국가의 행태가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답습이 되고 그런 대외적인 그 억압적이고 제국적인 행태는 결국은 국내적으로 개인들 사이에서 제국적이고 억압적인 행태로 개인 간의 관계를 바꿔놓게 되고 그러면 자유의 가치가 스스로 이제 그 훼손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이제 국가의 경계라고 하는 것이 가치의 그 넘나듦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가치의 넘나듦을 국가라고 하는 경계가 얼마나 잘 차단하고 혹은 얼마나 잘 이것들이 유통되는지 그 관계를 전혀 다르게 보고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대 사상가들의 경우에는 경계에 의해서 딱 가치들이 이제 그 중단될 수 있다고 본 반면에 플라톤이나 투키디데스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자유라고 하는 가치의 이념은 사실은 경계를 넘어서 훨씬 더 강력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그 공간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 일단 그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